네, 안녕하십니까. 강의실을 옮기셔서 귀찮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예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도 그냥 까먹었어요. 오늘 저쪽에서 그 면접 시험이 있었죠. 면접 특강?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양보해달라고 그래서 내일은 다시 돌아갑시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전부 끝이 났고, 예, 오늘서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난 시간에 그 동화상으로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시 뒷부분이 너무 그쵸, 황당하게 끝이 나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예, 우리가 촬영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쫓겨서 그랬습니다. 근데 미시경제학 뒤에 예, 그걸로 이제 그대로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미시경제학 뒷부분에 그 공공선택 이론 부분은 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인데, 예, 거시경제학은 새로운 주제죠. 예,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교 공부하게 되는데, 미시경제학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새로운 공부입니다. 가슴이 뛰죠? 야, 새로운 거 주제를 말이죠. 자, 거시경제 부분인데,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십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달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거시경제학이고요. 크게 주제는. 근데 저 뒤에 가가지고 이제 국제경제학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두 주제인데 무역이론하고 국제수지이론입니다. 무역론과 수지론. 이제 그런데 요 국제경제학 부분에서 국제수지론은 거시경제하고 같다고 그 성격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 달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무역이론 하나 빼놓고는, 무역이론은 이제 그 국제 무역에 관한 거니까 분석은 예, 미시경제학의 이제 분석 방법을 예, 가지고서 분석하는 부분이고, 그거 하나만 빼면은 전부 이제 거시경제학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뭘 공부하는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예, 앞으로 우리가 대문자 Y는 한 나라의 실질 국민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소득 또는 총생산이죠. 총생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죠. 자, 근데 이것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게 재밌어서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입니다.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냥 우리가 디맨드 서플라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수요, 총 공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은 개별 상품이었죠. 개별 XYZ에 대한 그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인데, 이거는 이제 국산품 전체에 대한, 그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국산품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단일 분석 주제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물가 문제가 나오겠죠. 물가 문제. 근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요걸 P 써놓으면 가격 그랬죠. 개별 상품은 가격이고,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한 나라 전체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 그 다음에 이자율 문제가, 그렇죠? 또 노동시장에서 임금, 고용. 또 이제 개방경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국제수지 문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 문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환율 문제, exchange rate, 환율.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의 주제는 한 나라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체적인 분석을 이제 하는 것이 국민소득 결정이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미시경제학은 다소 좀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죠. 우리가 뭐 소비자 이론을 공부를 했지만은 실제로 자기 머릿속에 무차별 곡선 상정하고 접점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은 이 거시경제 이론은 현실이죠.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신문에서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이제 국민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말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이 오늘 저녁에 가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하게 되면 바로 다뤄지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시험 준비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보게 되면 뭐 이데올로기 패권 시대는 아니잖아. 전부 경제 패권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경제 전쟁, 무한 경쟁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시경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걸 분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야 이거 내가 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짓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요걸 요 정도 원론 수준에 공부하게 되면 신문 하나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볼 수 있겠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미시경제학보다는 거시경제학을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단일 주제인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시경제학을 대단히 힘들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 출제 비중을 보면 어떻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미시가 한 30%, 그치? 나머지 거시와 국제경제학 이게 합쳐서 70% 비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미리 좀 하고 갈게요. 좀 긴장하자는 의미에서. 그럼 왜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은 우선 말이죠. 첫 번째가 주제가 종합 분석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렇죠. 시험 문제는 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아까 우리가 수요 공급이죠. 총 수요, 총 공급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경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물 시장하고 그 다음에 화폐 시장하고 그 다음에 개방경제라면 달러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를 분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총 공급은 한 나라 전체 노동시장입니다. 고용 문제가 되죠. 노동시장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콥덕으로 생산함수. 그 생산함수를 결합해서 보셔야 이제 공급 얘기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일 주제다. 그런데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수요 공급인데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려고 하면 결국은 세계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각 이해한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어울러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뒤에 가서 쭉 가서 결론은 4개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다.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거시경제 이론. 여기에 대한 분석 이론이 쭉 나왔는데 그 논리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는 논리 체계다 이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었겠죠. 모니터리스트 해서 통화주의 학파라고 하고 통화주의 학파. 그 다음에 케인즈라는 분의 경제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케인즈 학파 그러지. 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거시경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논리가 2개의 논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가 분석은 이제 종합적으로 쭉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분석하는 논리 체계가 2가지다 이게 통화주의 학파하고 케인즈 학파하고 그리고 이 각각을 종합적으로 묶어가면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줄 날줄이 막 뒤에 얽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공부를 할 때 따라서 조심해야 될 점이 정확하게 체계 잡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미리 공부하는 그 자세를 전반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죠? 그렇게 이제 놓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얘기 빼놓고는 말이죠. 그 이론으로 가가지고서는 전부 양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습장 하나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쪽은 통화주의 논리, 이쪽은 케인즈 쪽의 논리 이래가지고 양쪽을 대비하면서 종합적으로 이게 짜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말이죠. 우리가 조금 이제 긴장할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간 단계가 복습이 그때그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물 시장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화폐 시장하고 묶어서 수요가 완성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 공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게 되면 전체 수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거시경제학 할 때는 특히 제가 이제 복습을 강조하겠습니다. 복습은 미시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거시는 당장 다음 시간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복습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 대신 즐거운 거는 뭐나, 우리가 복습 열심히 따라가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 거시는 그냥 종강하는 날이 내가 거시 경제를 어느 정도 체계를 딱 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거시 경제 이론은 말이죠. 한 달 열심히 공부해 두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신문에 컬럼을 보든지 아니면 방송 뉴스, 토론회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알고 듣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제 TV 토론 같은 거 보면은 경제 토론은 안 보죠. 한 5분 보다가 뭐라 그래. 아유 씨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돌린단 말이야. 그거 왜 죽여? 아 죽이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구형을 하고 넌 이러니까 세상을 떠나라 이래야 되는데 아유 다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하여튼 다 죽어야 돼. 그놈이 그놈이고 뭐.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몰라. 한 5분 듣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게. 근데 이제 거시경제 공부를 원론 정도 수준만 해도 그 다음엔 자기가 TV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말이죠. 코멘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아 저 사람은 통화주의자로구만.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케인지안이네 이거. 케인즈 쪽의 논리체계에 수긍하는 사람들. 이제 우선 그것만 구분해서도 양쪽 논리를 보고 여러분은 거기서 볼 때 어느 쪽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동생이 물을 때 여러분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 형은 뭐 맨날 누나는 경제 학원 가서 배운다 그러는데 저게 뭔 소리요? 그러면 참마 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한 10년 전 됐나요? 그때도 이제 경제가 참 어려우면 이제 그런 말 항상 나오게 되는데 국민 경제 교육 어느 나라나 경제 교육을 좀 시키려고 노력들 하죠. 그게 되게 거시경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이죠 좀 복잡하고 이제 얘기가 힘들긴 하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안다. 그렇죠?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놈을 찍어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말이죠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좀 긴장해야 돼. 거시경제학은 오늘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1장 얘기는 첫 번째 장 얘기는 관계없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국민소득 벽돌 쌓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종합적이 돼야 되고 그게 뭉치기가 2개 뭉치겠죠. 고전학파 쪽의 논리체계하고 케인즈 쪽의 논리체계.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 꼬리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복습을 하여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복습 강조하겠습니다. 거시는 복습 안 하고 그 다음 시간 오면은 꽝이죠 맞다. 그리고 거시는 또 결석하면 안 돼. 결석을 하면은 거시경제 첫날 내가 맨날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오늘 결석했다. 그럼 그 다음날 그냥 오지 마 그냥. 그렇죠. 오늘 수요 공급 얘기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공급이랑 합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수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럼 그 다음날 시간 와봐야 뭐야. 심란하게 되지. 그래? 그렇단 말이야. 첫날부터 갚버리자 그냥. 여러분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거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석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꼭 내일 결석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수업 끝난 다음에 피치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으면 말씀을 저한테 해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거시는 특히 더 그래야 돼. 자 그리고 중간에 조는 것도 안 되죠. 졸고 나면은 바로 졸았네 가방 싸고 바로 가라 이거지. 그 졸은 부분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다음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시는 좀 열심히 이제 복습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거시경제학은 어느 정도 한 달만 열심히 하면은 체계를 세울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의 첫 번째 우리 18장이죠. 여기서는 주요 거시 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장은 되게 첫 번째 장은 막 넘어가지만은 거시는 안 그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출제 빈도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탑3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재미는 없어. 일반 사회 같아. 여러분 다 알죠 뭐. GDP, GNP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요거를 제대로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장은 아예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아주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집어넣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것은 여기가 우선 시험 출제 빈도가 많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하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노트 필기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제가 놓쳤는데 거시는 특히 노트를 잘 해놔야 돼.
거시는 말이죠. 거시는 대개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경제 언론책이든지 사보면은 미시 부분은 다 똑같다고. 뭐 용어도 다, 근데 거시가 다 다르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거시 그 책을 쓰는 사람이 고전학파 쪽 경제학자냐, 통화주의자냐, 케인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강조점이 달라지고 또 공급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수요를 하는지, 수요를 먼저 설명하는지, 먼저 하든지, 이게 그 책의 편제가 다 달라. 어떤 책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 언론 책을 어느 분 책을 많이 읽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거시가 잘 쓰여져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게 거시를 뭐 아주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거시 부분이. 이걸 이제 순서대로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설명하는 저도 교재 내용하고 대개 이제 내용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만은 좀 다를 수가 있고 하니까 노트 필기를 아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1절 얘기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여기서는 한 나라의 총생산, 총소득, 그 다음에 뭐 국부, 내셔널 웰스, 이런 이제 거시경제 변수, 요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 뭘 다루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역시 거시경제 순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얘기를 보는데, 먼저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533페이지부터 봅시다. 그 앞에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내용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33페이지 보면 경제순환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한번 봐나가는데요. 먼저 이거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소리죠. 한 나라의 총생산과 총소득, 또 뭐 3년 등가의 법칙 이런 것도 많이 들었죠.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의 크기는 항상 같다. 뭐 이런 건데 요 내용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 나라의 총생산과 총소득의 관계, 결론은 이 크기는 항상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요거를 설명할 때는 로빈슨 크루소 예를 많이 들죠. 그래서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1인 경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시경제 체제라고 가정해보자. 로빈슨 크루소 경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혼자서 표류해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한단 말이죠. 혼자서 사는데 이 사람이 1년간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생산하죠. 집 짓고 옷 입고 수력 채취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고 지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모든 걸 뭔가를 생산했다 이거지. 그러면 직관적 개념으로 볼 때 로빈슨 크루소 혼자서 생산한 모든 거, 그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바로 뭐예요? 1년 동안 로빈슨 크루소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급자족이 아니라 몽땅 이걸 다 옆에 섬에서 사왔다. 그렇죠? 옆에 섬에서 사왔다고 한다면 그 사오기 위해서 지불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산물의 가치가 총소득이 된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경제에서. 그러면 이제 현실의 거시경제, 시장경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총생산이, 그렇죠? 총소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생산물 시장 가치가 바로 그 경제가 창출한 총소득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잘 봐봐.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 된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럼 거기는 분명히 순환 과정이 있었겠죠. 미시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뭔가 생산했어.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되느냐 보면은 교환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분배가 돼야 되지. 뭔가 생산한 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았다. 그죠? 교환. 돈하고 물건하고 바꿨어. 그럼 교환했으면 이게 기업의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돼? 그 기업의 참가, 생산 과정에서 참가했던 요소들에게 분배되겠죠.
분배된 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소득이고 그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으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시장에서 다 팔렸어야 되지. 그렇다면은 이 말이 맞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있죠. 재고 있단 말이에요, 재고. 야, 그럼 이건 문제잖냐? 생산했는데 이게 팔려야 우리 회사 소득이 되고 우리 근로자들 또 자본가들에게 분배가 될 텐데 안 팔렸으니 저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재고는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자. 이제 기업의 미실현 소득입니다. 기업 소득으로 간주하겠다. 그죠? 재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 안 팔렸지만 기업의 소득.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만드는 물건이라고 가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재고는 이미 전년도 생산할 때 생산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이미 지불됐죠. 근로자들한테 월급 줬고 이자 냈고 임대료 다 냈고. 그러니까 비용은 전기에 이미 다 지불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리기만 하면 다 뭐가 돼 이제. 근데 아직 미실현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재고는 기업의 투자의 일종으로 보자 이거지. 기업의 소득이며 투자입니다. 재고도 투자야. 여러분 재고 없이 장사할 수 없죠. 재고 없이 장사할 수가 없어. 친구하고 삼겹살집 갔는데 삼겹살 2분 주시오. 그랬더니 기다려. 손님 오랜만에 왔네. 내 푸집관 가서 돼지고기 사올게. 그 집 장사 되겠어요? 반드시 재고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봅시다. 첫 번째가 한 나라의 총 생산은 총 소득이며 그 나라의 소득이며 안 팔린 거는 기업의 소득으로 간주해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말이죠. 그 534페이지가 그 그림의 내용이죠. 그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시장의 순환 과정입니다. 가게하고 기업이 생산해서 기업은 가게는 그 생산물을 사고 근데 가게는 그 생산물 살 수 있는 소득을 기업에 요소 제공해서 이런 이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은 모두 팔리고 그게 소득이 된다. 자, 이런 이제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6페이지는 같은 내용의 그림인데 이거는 정부 부문도 있고 해외 부문도 있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역시 된다 하는 거죠. 그 표를 뭐 읽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생산과 소득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이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볼 게 총생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요것은 총소득 크기하고 같다 그랬어요. 이것과 국부의 문제입니다. 국부, 내셔널 월스 문제죠. 그래서 총생산, 총소득과 국부의 관계를 보도록 하십시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선 총생산, 총소득,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국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선 총소득은 시그마 개인소득 하면 되겠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이 개인소득을 전부 합쳐놓은 게 총소득이 된다. 그리고 요건 유량이 되겠죠. flow. 1년. 대개 이제 그 거시경제에서는 1년 단위로 측정하죠. 그래서 1년 중심 개인소득 전부 합쳐놓으면 총소득이 된다. 근데 국부는 뭐나 일단 스톡입니다. 요거는 스톡이고 정의해보면 저량이죠. 일정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뭐 오늘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부. 그럼 국부는 뭘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플러스 자본 스톡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자본재 총량을 국부라고 한다. 땅 넓은 나라, 그리고 뭔가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을 많이 축적한 나라는 국부가 많은 나라다. 토지 플러스 자본재. 그래서 물론 요즘 이제 보게 되면 노동도 넓은 의미에 보면 국부가 되겠죠. 요즘에 노동을 우리가 인적 자본 그러잖아요. 전부 교육 훈련받은 자연 상태의 노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도 인적 자본, 국부 포함시켜 보지만 우리가 원론 수준에서 우리 강좌에서 얘기할 때는 노동은 빼고 인적 자본은 빼고
토지와 자본재. 물론 여기서 토지는 뭐라 그랬죠? 꼭 땅뿐만이 아니라 자연자원, 그죠? 각종 천연자원 갖고 있는 거. 그것과 자본재 총량이 그 나라의 부다, 그죠? 웰스. 내셔널 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한번 보자. 아까 총소득의 경우는 어떻다고? 개인소득을 전부 합쳐놓으면 총소득이 되는데 이건 그런 관계는 아니들. 자, 이거는 국부는 말이죠. 개인의 부를 합쳐서 국부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 초등학교 때 지금도 하나 그거 가정환경조사서 써와라. 그럼 거기 보면은 니네 집 재산 정도가 얼마냐 써오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 부동산 그러면 뭐지?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땅 뭐 이런 거 부동산이고, 동산은 가지고 있는 현금, 그죠? 뭐 채권, 주식 이런 것이 이제 동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 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금융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부, 금융자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은행 예금해 놓은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은행에다가 한 5천만 원 예금해 놓은 게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부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뭐죠, 이거? 부채지?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가 가서 돈 내놔라. 내줘야 되니까. 예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계돼서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개인 부를 합쳐놓은 게 국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부는 토지 플러스 자본재 총량이다. 자, 이제 이것이 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 국부고, 한 나라 국민들이 전체 생산해서 얻은 소득, 이 개념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양자의 관계야. 총소득, 총생산과 국부의 관계. 자, 이건 말이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인데 아주 좋은 그림이죠.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봐야 되겠어.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생산의 3요소 그러죠? 노동, 자본, 토지란 말이야. 그러면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토지 그랬으니까 여기 토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2003년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요소 부전량이죠? 노동, 자본, 토지. 이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서 1년간 생산 활동을 하겠죠. 우리 구성원들 각자가. 그럼 그래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낼 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부와 노동이 결합해서 뭔가를 생산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바로 뭐가 된다고 이게? 그렇죠. 이게 총소득이지. 시장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은 모두 소득이 된다. 안 팔린 거는 기업 소득으로 봐서. 자, 그러니까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거가 이건데, 올해 생산했어, 이제. 2003년도에 뭔가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생산했습니다. 이 생산된 생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산된 생산물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냐면 써서 없앴다. 아니고 남아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써서 없앴어.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생산하면서 또 뭔가 소비한단 말이에요. 써서 없애. 그게 소비재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된 생산물은 소비해서 없앴다 이거예요. 아니면 소비해서 없애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 이거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 생산됐지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묶어서 투자재라고 보자 이거지. 예, 그래서 생산된 생산물은 소비해서 없앴거나 남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하시죠. 소비 중에 보면 말이죠. 내구 소비재라는 게 있지. 여러분, 내구 소비재가 뭐예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있죠. 자동차, 승용차 5년 쓴다, 10년 쓴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가전제품. 이런 거는 물론 어때? 오래 생산돼서 사갔지만 다 써서 없어진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소비 단계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써서 없앴다. 이게 보자 이거야. 내구 소비재 포함해서 이제 써서 없애고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지. 그러면 남아있단 말이야. 없어지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왜 남아있을까?
세 가지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대체 투자가 되고요. 신투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까 모두 투자라고? 안 팔린 거. 예, 재고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해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남아있는 것을 묶어서 투자자라고 하고 내용은 세 가지다. 대체 투자, 신투자, 재고 투자.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지 2003년도 1월 1일 날 생산활동을 시작했죠. 근데 최초 생산활동을 시작을 할 때 K 자본스톡입니다. 기계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기계를 100대 가지고서 생산을 시작했어. 1월 1일 날 생산. 그럼 이제 저 기계 100대를 가지고 12월 31일 날까지 생산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거 알죠? 고정자본 소모,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뭐예요? 그렇죠. 기계 중에 일부가 어떻게 돼? 감모, 못 쓰게 된, 부서졌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계 가치 자체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거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기계 10대가 감가상각됐다고 하자고. 못 쓰게 됐다. 이 기계는 이제 못 쓰게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기계는 몇 개야? 자본 스톡은 90대죠. 그러면 당연히 말이죠. 부서진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될까? 보통 사업이 되는 상태라면 부서진 기계를 새로 사왔겠죠. 그러면 다시 10대를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00대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부서진 거 기계를 새로 사왔다. 요 플러스 10개. 요게 뭐라고? 이게 대체 투자다. 그지? 고정 자본 소모 충당한 거. 부서 없어지고 가치가 감소한 거. 이것을 채워 넣은 거. 이게 대체 투자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줘 이거. 근데 12월 31일 날 가서 말이죠. 12월 31일 날 가서 우리나라의 자본 스톡 전체 크기를 보니까 110대가 되었다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됐다는 걸까? 10개 부서진 거 채워 넣었죠. 그래서 다시 100대가 됐는데, 근데 실제 존재량은 110개가 됐단 말이야. 그럼 뭔가 자본이 다시 더 어떻게 됐다는 거야? 투자가 된 거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요게 신투자입니다. 됐죠? 뭐 이런 내용 아니고. 자, 그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중얼중얼 본인에게. 대체 투자는 뭐라고요? 네, 고정자본 소모 또는 감가상각 된 것을 채워놓은 투자죠. 그게 대체 투자고. 신투자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한 거죠. 자, 그럼 봐봐. 신투자가 0보다 크면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전체 자본 스톡의 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겠죠. 그치? 자, 이것이 대체 투자, 신투자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따라서 정리하는데 투자 중에서 말이죠. 대체 투자하고 신투자는 바로 뭐와 관련을 맺나? 우리나라의 국부죠. 우리나라의 자본 스톡 국부. 그럼 제 말이 맞나 한번 잘 들어봐봐. 대체 투자는 우리나라의 자본 스톡 국부의 크기를 유지시켜준다. 맞나요? 신투자는 우리나라의 국부 자본 스톡 크기를 증대시켜준다. 그치? 예, 그래서 이것이 대체 투자와 신투자야.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대체 투자는 국부를 어떻게 한다고? 국부를 유지시켜주고, 신투자는 우리나라 국부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부의 크기가, 자본 스톡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제 성장이죠. 그럼 한번 봐봐요. 국부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스톡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기계 100대가 아니라 몇 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생산. 110대니까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됐다? 증가하게 된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체 투자, 신투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뭐 금방 알겠다. 그쵸? 재고는 뭐야? 안 팔린 거지.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되나? 생산된 생산물이 국민들이 소비해서 없앴거나 아니면 국부를 유지 확대시켜주는데 실물 투자됐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뭐야?
안 팔리고 남아있거나,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볼 때는 주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투자 그러죠. 요거 우리가 실물 투자란 말이에요. 실물 투자. 또는 실물 자본 투자. 뭐 그렇게도 말하고. 실물 자본 투자와 또는 뭐 이거 고정 자본 투자라고도 하고, 이거 그 다음에 안 팔린 재고 투자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됐어. 요소 투입해서 생산된 생산물은 이렇게 뭐 사용되고 처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보자고. 자, 그러면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총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소득.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창출된 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총 소득이 창출됐어. 즉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생겼어. 그 돈 어디 쓰죠? 그걸 어떻게 한두 개로 말하냐? 구분해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했어요? 소비 지출했거나 아니면 자기 돈 있는데 썼어. 나머지는 뭐야? 그게 저축이 되겠지. 예. 그래서 창출된 소득은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데 쓰여질 거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게 있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한번 봐봐.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물은 소비재와 투자재로 나뉘고 소득은 소비와 저축된다. 그런데 여기 소비재의 시장 가치하고 국민들이 소비 지출한 액수는 당연히 그 액수가 어떻겠어? 그거 같겠지. 소비재 가치하고 국민들의 소비 지출액은 반드시 같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따라서 국민들이 한 저축 액수하고 투자재 시장 가치의 액수도 그거 반드시 같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야. 이런 이제 순환 관계가 이렇게 존재한다. 요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보니까 투자, 영어로 investment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저축은 이제 앞으로 saving 해서 S라고 쓸게. 따라서 투자재 가치하고 투자액하고 국민들이 한 저축액수는 어떻다고? 반드시 같다 이게. 근데 이제 하나 더 덧붙여 추가해야 돼. 사후적으로 보면, 실현된 것으로 보면 이 액수는 반드시 갖게 된다. 사후적이다. 실현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3년 동안 한 해 이제 생산하고 소득 살림했죠. 그럼 2003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가가지고서 장부 딱 결산해 보면은 이 액수는 어떻다는 거야? 반드시 같은 관계다. 반드시 갖게 된다. 사후적으로 보면 반드시 같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제 언급이 되겠죠. 자, 이것이 생산과 국부의 관계입니다. 생산과 국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잘 챙겨놓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의 큰 순환의 이제 흐름인데, 요거 좀 우리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 현실 경제를 말이죠. 우리가 요 정도 관계만 이해를 하고 봐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말이죠. 우리 경제가 어제 오늘 신문이 다소 뭐 경기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어때요? 위축되고 있죠. 지금 한 몇 년째. 작년, 올해 뭐 이렇게 나오고.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을 때에 비해서 소비가 준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제 순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나겠냐. 요즘 우리 상황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관계예요.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 지금 신용불량자가 뭐 400만 명이 됐다 이러고 말이지.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소득을 가지고서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건데 소비를 안 하겠다 이거지. 지금 전부 위축돼가. 소비가 줄었다는 말은 이 흐름 관계로 볼 때 저축이 어떻게 됐다고? 증가한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사실이 저축하고 투자 지출은 항상 어떻다고? 사후적으로 반드시 같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경제, 경기 침체, 소비가 안 된다. 그 말은 이제 저축이 증가하고 그렇다면 투자가 증가한다 이거지.
투자가 증가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투자는 증가했다는데 투자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보면 대체 투자, 신투자, 재고죠. 재고 투자인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실물 투자 하나? 안 하죠, 요새. 그죠? 투자 마인드가 뭐 전부 얼어붙어 있어요. 투자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줄었는데 투자가 증가한다니 무슨 소리냐 이거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데 투자는 증가한다. 그렇다니까 결국 우리 경제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재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과정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얘기지. 그렇죠? 국민들은 소비 안 하고 저축을 늘려서 투자가 증가하는데 기업의 대체 투자, 신투자가 증가할 리도 없죠. 소비 안 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재고 투자가 증가해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이 이후의 과정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시죠. 재고 늘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은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을 줄인다. 생산 줄이게 되니까 근로자들 어떻게 해요? 해고하겠죠.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겠지. 그럼 국민들은 해고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니까 국민들 소득이 어떻게 돼? 줄게 되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는 더욱 할 수 없게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순환 과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현실 경제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야? 뭐가 되살아나야 돼?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면, 그쵸? 이게 소비가, 그치? 소비가 증가하는 기미가 보여야 돼. 정 안 되면 뭐라도 기업들의 투자라도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소비나 투자가 어때요? 증가할 기미가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그래서 요새 경제 전망 나오는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김진표 그 부총리께서는, 한국은행장님께서는 내년도는 경제 성장이 한 5% 될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국민들은 그거 보고 어때요? 지금 실감이 별로 안 나죠. 그죠? 주변에 장사 잘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되겠냐? 이게 반대 과정이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더 해보자고.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우리는 저축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죠. 초등학교 때도 저축의 날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저금했지. 여러분은 안 하나? 여러분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6학년 때 되면 졸업할 때 저축왕 상 주죠. 근데 저축왕은 되게 애가 뭐 저축했어? 엄마 극성왕 뭐 이런 거지 이제. 그럼 봐봐. 근데 또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말이야. 그죠? 이렇게 우리가 또 운동을 벌리다시피 한단 말이야. 이거 해명해 주십시오. 전제가 있어야 돼. 저축운동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보니까 뭐예요? 저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비 안 하니까, 장사 안 되니까 기업들은 투자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재고만 들린다 이거죠. 그러면 경제가 자꾸 침체가 된다 이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전부 우리한테 저축하라고 교육시켜 주셨단 말이야. 전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치? 저축을 해. 그치? 저축을 하되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기업의 특히 이제 신투자겠죠. 이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될까? 재고는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축 운동을 한다는 것의 전제는 뭐나?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절약하죠. 저축하면은 이걸 가져다가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은행에다 또 열심히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국내에다가 열심히 투자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지 않은 채로, 그죠? 투자해서 자본 스톡 증가하고 국민 소득도 증가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 거고, 이런 간단한 두 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래서 이제 순환 과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도 그거 기억나죠? 한 3년 됐나요 벌써? 9.11 테러 났을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알카에다 라덴인가? 의도했던 것은 뭐겠어요? 정치적인 목적은 물론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지. 뭘 기대했을까 걔들이? 세계 공황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그 중식미 그렇게 타격을 받게 되면 말이죠. 국민들이 겁나겠죠. 소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테러를 한 쪽에서는 아마 그걸 기대했을 거야. 국민들이 소비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자본주의에 타격을 주겠다. 네, 그런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 당시에 대책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전 세계 그저 중요한 국가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테러에 지지 않겠다. 그래서 나왔던 운동이 뭐야? 소비운동이에요. 소비운동. 애국 소비운동이지. 그 대통령이 바로 말이죠. 쇼핑센터 가서 물건 사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앵커들이 말이죠. 카메라 달고 다니면서 멀쩡한 자동차 폐차시키고 새 차 사고. 또 우리나라 DJ 대통령께서도 막 강조했습니다. 테러에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는 합시다 이랬다고. 그게 이제 그때 다행히 한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소비 그 위축이 멈춰버렸죠. 그게 이제 잘못 관리가 되면 그게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런 과정이 바로 그렇다. 소비 안 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 그래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한 나라의 총생산과 총소득은 서로 어떤 관계라고? 액수가 항상 같은 거다. 그렇죠?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다. 근데 재고 처분은 어떻게 해요? 재고는 안 팔렸지만 기업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생산물의 가치가 총소득이 된다. 자, 요건 이제 한 가지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부의 관계죠. 소득과 부의 관계는 요걸 아주 잘 챙겨봐야 돼. 소득과 부의 관계인데, 근데 이 중에서 가만 보니까 두 가지, 투자의 내용, 요거 잘 챙겨두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볼 때 어떻다고? 국민들의 저축 액수하고 우리 경제가 투자에 지출한 액수하고는 반드시 사후적으로 그 액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평이한 거지만 이게 거시경제 분석이 앞으로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거시경제의 아주 개괄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뭘 할 거라고요? 요 문제지. 그치? 3년도에 총생산, 총소득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하는 문제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장, 이 18장에서 공부할 것은 요것의 구체적인 이론적인 그 분석은 이제 다음 장부터 하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총소득, 총소득과 관련된 거시경제 변수, 요거를 다시 정확하게, 요걸 정의해보자, 이거지. 요것을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살펴볼 일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경제 변수 자체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값의 특징은 뭐다 하는 그런 것 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노트 필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볼 것이, 우리가 맨날 할 때 총소득 그러죠? 총소득. 예, 근데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총생산과 총소득, 국민소득 계정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을 통계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문에 맨날 보도되는 게 그거죠. 올해 뭐 총생산이 얼마다, 총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요 국민소득 계정 요거는 나라별로 제멋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유엔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엔에서 정한 SNA라고 한다고.
사회개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하는데 유엔이 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유엔에서는 총생산, 총소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라. 이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먼저 이제 총소득 요거는 유엔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GNI라는 그런 개념으로 측정해라. GNI. 정확히 읽기는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Gross National Income.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Gross National Income이니까 국민 총소득입니다.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중심소득지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은 한 나라의 소득,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중심지표다. GNI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중심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NI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GNI는 GNP에다가 일단 이제 써놓고 설명은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합시다. GNP에다가 그대로 잘 써놔.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 이라는 것을 더해서 GNI가 되는데 그렇게 측정해라 이겁니다. GNP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개념이죠. GNP. 이건 다시 또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선은 용어하고 개념만 일단 정의만 해놓고 지나가자고. 그러니까 총생산과 총소득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GNI, 총소득이다. 자, 여러분 소리내서 한 번만 말해줘 봐봐. GNI, 우리말로 뭐라고요? 국민 총소득이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GNP 플러스 뭐요? 큰 소리로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내에 나와 있는 지금 모든 경제 원론책을 보면은 요 얘기를 아예 안 해놨어. 아예 말 자체를 안 해놨다. 안 써놨다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요걸 더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서. 그 말은 뭐예요? 경제 원론책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겠다. 즉 뭐예요? 이 크기가 0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과서만 보면 이게 없어.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돼. 그럴 때는 GNP equal GNI가 된다. 근데 정확히는 이거다. 이게.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요거까지 거론해서 묻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7급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는 요걸 감안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 이거. 그러니까 일단 더한 거다. 정확히는. 그런데 요거를 0이라고 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GNP하고 GNI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잔 말이야. 그 교과서를 읽든지 시험 문제를 풀든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GNP equal GNI가 된다. 이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이제 한 나라의 총소득을 측정하는 중심지표는 유엔에서 정한 바 GNI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총생산에 관한 얘기죠. 그럼 여기도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는 중심지표 유엔에 따르면 GDP로 해라. 이게 GDP. 자,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자, 그 해석해보면 어떻게 읽을까 이거? 여러분 많이 봤지? GDP는 뭐야? Domestic이니까 국내. 그래서 이거는 국내 총소득,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이게 유엔이 정한 중심 생산 지표입니다. 그게 이제 한 나라의 생산 활동을 파악을 할 때 GDP라는 변수로 계산해라 하는 뜻이죠. GDP. 그리고 아까 이제 얼핏 나왔었는데 이건 뒤에서 할 얘기지만 그런데 요렇게 측정한 중심 생산 지표 요건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GNE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Gross National Expenditure. 그래가지고 요거는 국민 총 지출이야. 요거 하나 미리 이게 하나 또 이제 정의해 놓고 가고. 하여튼 생산을 측정하는 중심 지표가 GDP라고 한다. 그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GDP의 크기는 실제 계산해 보게 되면 GNE 크기하고 정확히 같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은 GDP하고 GNI하고는 어떠다?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GDP하고 GNE는 크기가 정확히 같고 GNI하고는 달라지게 된다.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핵심은 GDP야. 이걸 잘 이해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GDP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메모 한번 해봐봐. GDP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게 GDP야. 자,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GDP는 뭐라고?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네 가지죠. 키워드 네 가지야. 요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잘 챙겨놔야 되지. 자, 그럼 먼저 봅시다. 먼저 일정 기간 그랬으니까 그건 뭐예요? 유량, 저량. 유량이죠. 1년 동안. 보통 이제 GDP 측정은 1년 기준입니다. 1년 동안. 두 번째, 국내에서 생산했다 이거야. 국내에서 생산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도메스틱, 국경 중심이다 이게. 국경 중심. 그럼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다 했을 테니까. GNP는 뭐 중심인가? Gross National Product죠. 이건 Gross Domestic Product고. GNP는 뭐 기준이야? 국적 중심이다. 국적. 그럼 GNP는 어떻게 읽죠? 읽기를? Gross National이니까. 국민 총소득이란 말이야. 이거하고 달라. 이거는 국내 생산이다. 그지?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겠죠. 한번 봐봐. 국내, 국경 중심이냐, 아니면 내셔널, 국적 중심이냐, 이거 차이는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요소가,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이죠. 이 노동이나 자본이 외국에 가서 뭔가 생산해서 벌어올 수 있겠죠. 그치? 요게 외국에 가서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다고? 외국에, 그쵸, 요소지. 외국의 노동과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소가 외국에 가서 생산해서 벌어온 게 있고, 아니면 외국 요소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활동하고 벌어간 게 있고, 이렇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노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는 건 뭐예요, 그게? 급료와 임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에서 급료 임금 받아온 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급료 임금으로 받아간 거. 그거고. 자본의 보수는 뭐가 있어요? 자본이 왔다 갔다 하면 벌어들이는 게 뭐야? 우선 보수는 게 직접 구워줬다면은 이자 받았겠죠? 그쵸? 만약에 채권으로 했다면 거기서 역시 이자 받겠지. 주식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돈이 외국에 가서 주식 뭐 하고 기업 활동을 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윤, 배당금을 받아왔겠죠. 그래, 그러니까 요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인데, 그러니까 임금과 급료, 그치? 그 다음에 자본이라면 이자, 배당금, 이런 것들이다, 그지? 배당금은 뭐 이윤으로부터 나왔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노동과 자본이 외국에 가서 급료, 임금, 이자, 배당금 받아올 수도 있고, 외국의 노동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거를 받아서 갈 수 있겠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국내 생산이라고 하니까 GNP하고 GDP하고를 한번 개념을 놓고 보자고. 그러면 GNP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GDP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놓고 보면, 자 여러분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합시다. 즉 우리나라의 요소가 외국에서 생산해서 벌어온 거 1번, 외국의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벌어간 거 2번 이래 놓으면,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자고. GDP에다가 뭘 더하고 빼고 하면 GNP가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GDP는 뭐예요? 국경, 우리나라 안에고, GNP는 내셔널이고 국적 중심이라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뭘 더합시다. 뭘 더할까? GDP에다가 뭘 더하면 GNP가 될까요? 1번, 2번. 1번이지. 그렇죠.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한 것은 아니야. 외국에 가서 생산했어요. 요거는 더해주자 이거지. 그치? 더해주고, 그 다음에 GDP에서 뭘 빼야 GNP가 될까? 우리 국적 요소가 생산한 것만 하려고 한다면 2번을 빼야 되겠죠. 그치? 2번은 빼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 것만 기준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GDP로부터 GNP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풀어서 얘기해봐. GDP에 뭘 더해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봐봐. 우리 국적의 요소들이 외국에서 생산해서 벌어온 거 더하고, 그 다음에 뭘 빼? 외국 요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벌어간 거는 빼자 이거지. 그러면 GNP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줍시다. 요거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내서 말해봐. 1번은 뭐라고? 자 됐어요. 우리 국적의 요소들이 외국에 가서 벌어왔다. 여기 공식 명칭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이다. 이제 국외 수취 요소 소득. 그렇다면 여러분 2번은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 요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부터 벌어간 거니까 요거는 뭐라고 할까?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이다. 이제 말 안 해? 한 사람이 대표로 말해. 그 남학생이 한번 말해봐. 그쵸? 외국에서, 우리 요소가 외국에 가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야.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은 예를 들어서 80. 요건 뭐죠? 앞에 분. 그쵸? 외국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간 거. 빼야 되지. 그럼 차액이 얼마입니까? 100에서 80 차액 빼면 20이죠? 20. 그러면 요 20을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수취 요소 소득에서 지급 요소 소득을 뺐으니까 요거는 국외 순 수취. 그쵸? 수취에서 지급을 뺐다. 순수취 요소 소득이다. 이래지. 그래서요, GNP하고 GDP의 관계, 이렇게 정확히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GDP는 국내 생산이고, GNP는 우리 국적 요소 중심으로 생산을 파악하는 거고,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GDP, 국내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요거 잘 챙겨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그쵸?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 그랬어. 그럼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지.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총산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산출. gross output. 영어로는 gross output. 자, 요건 이제 정의가 뭐냐면 총산출은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가치. 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총산출은 뭐라고? 모든 생산물이고, GDP는 뭐라고요?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이에요. 자, 그러면 총산출하고 최종 생산물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총산출은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이라는 게 있고 여기다가 중간 생산물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생산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 정의 한번 해주세요. gross output, 총 산출은 뭐라고? 자, 소리내서 말해봐.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인데 모든 생산물은 그 종류가 뭐다? 예, 최종과 중간 생산물로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최종하고 중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 빼? 중간 생산물은 뺀 나머지 최종 생산물만 가지고 계산한 게 GDP다 이거죠. 그치? 그럼 이것만 챙겨보면 되겠죠. 최종 생산물, 중간 생산물은 뭐냐? 최종 생산물은 어떤 생산물이 마지막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거고, 중간 생산물은 원자재야. 생산 원료. 원자재, 생산 원료로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어떤 농부 아저씨가 말이죠. 쌀 100가마를 생산했다. 여러분, 쌀은 최종 생산물일까? 중간 생산물일까? 최종 생산물? 중간 생산물? 예, 여기가 이제 내용을 봐야 돼. 쌀 일반 소비자들한테 팔았어요. 80가마는 일반 소비자한테 팔려갖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밥해 먹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팔았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거 갖다가 밥해 먹고 떡해 먹고 그런데 나머지 20가마는 예를 들어서 떡집에 팔았다. 양조장에 팔았다. 쌀 과자 회사에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이 쌀 80가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이 쌀 80가마는 사다가 소비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최종 용도로 사용해버렸죠. 밥해 먹고 떡해 먹었어. 근데 이 쌀 20가마는 뭐야 이거? 떡집에서 밥해 먹은 게 아니라 떡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이걸 팔았겠죠. 누구에게 팔았어? 둘 중에 하나지. 일반 소비자, 우리가 우리 집에서 사다가, 일반 소비자가 사다가 떡국 끓여 먹었다. 이러면 이건 최종 생산물이죠. 근데 요 떡도 다시 말이야. 떡볶이집에 팔면 어떻게 되나? 가만있어 봐. 떡볶이가 기억이, 받침이 쌍기역인가? 떡볶이집에 팔면 어떻게 돼? 요것도 아직 최종 용도가 아니죠. 요 떡은 뭐야? 중간 생산물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떡볶이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떡볶이가 최종 생산물이 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봐봐. GDP에는 뭐만 계산한다고? 예, 중간 생산물은 계산. 그럼 우리 예에서 말이죠. 한번 이렇게 보자고. 쌀 100가마 중에서 80가마는 소비자가 사다가 밥해 먹었어. 20가마 떡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열 팔려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포함되는 거는 뭐예요? 밥해 먹은 거, 소비자가 사다가 떡국 해 먹은 거, 그 다음에 소비자가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은 거. 그치? 요것만 계산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떡볶이 집에 팔은 떡집에 팔은 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계산해서 뺀다 이거지. 그치? 한번 여러분 답해봐. 이거 빼는 이유가 뭘까? 중간 생산물을 빼는 이유는? 그렇죠. 두 번 계산되겠지.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100만원어치 팔았다. 근데 요 100만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떡이 원료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떡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쌀 20가마가 떡의 원료였지. 그러니까 중간 생산물까지 전부 계산하게 되면 요 쌀이 몇 번 계산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한 번 계산되고 두 번 계산되고 세 번 계산됐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이제 최종 생산물만 가지고서 생산한다, 계산한다. 중간 생산물은 다 빼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장 가치입니다. 마지막 시장 가치. 요건 간단하죠. 마지막 기준이 요건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한다. 시장에서 거래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점심 만약에 집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칼국수 끓여주셨다.
그래서 그거 먹고 나왔다. 이거 포함돼야 안 돼요? GDP 계산에. 포함이 안 되겠지. 시장 거래된 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꼭 돈 받아요. 그렇다면 넣어줘야 되겠지. 세금 계산서 딱딱 끊어주시면서 떡볶이 3,000원이다. 그렇죠? 떡국 30만원이다. 3,000원이다. 돈 받는다면은 그거 이제 계산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와서 칼국수를 사 먹었다 그러면 사 먹는다는 것만 계산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가 생산물은, 자급자족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시장 거래된 것만 포함된다. 근데 거기다 이제 메모 하나 해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거 아닌데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농산물 자가소비. 자, 느낌은 금방 왔지. 자가소비가 뭐겠어요? 농산물 자가소비니까 아까 그 농부 아저씨 쌀 100가마 농사 지은 것 중에서 10가마는 본인이 밥해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한테 뭐 5가마씩 보내줬다든가. 그렇죠? 농산물 자가소비. 플러스 하나 더 써놔. 자가주택 귀속임대료. 자가주택 귀속임대료. 자, 어때요? 느낌이 왔어요? 자가주택 귀속임대료는 뭘까? 자가주택이니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집인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더라면 전세나 월세 얼마 받았을 거다. 그렇죠? 그걸 계산해서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예외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 GDP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의했는데 잘 챙겨놔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정해 주시죠. GDP란 뭐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일정 기간 유량, 국내 생산은 그렇죠. GNP하고 다른 국경 중심이다.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만만치 않아.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예제 들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말입니다. 고려자기가 명품이 하나 나와가지고 5억 원에 거래됐다. 이거 GDP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분, 안 된다는 분, 안 돼? 안 되는 이유. 안 된다며. 내 거 아닌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현 시점 생산물이 아니다. 일정 기간 정의돼야 되지. 2003년도 GDP다 이거요. 그럼 2003년 기간 중에 생산돼야 됐어야지. 근데 고려자기는 언제 변경했다고? 옛날에. 그치? 모른다 이거요. 자, 그럼 이거 어떨까? 중고차는 어떻게 돼?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거래되죠? 중고차는 GDP에 포함되나 안 되나? 포함?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2002년형, 2001년형 중고자동차는 그게 처음에 자동차 출고됐을 때, 그때 어떻게, 당해년도에. 한번 GDP로 계산됐겠지. 그거 중고차일 뿐이야. 그러나, 이건 어떨까요? 그 골동품 그 상 자체가 5억 원 뭐 예를 들어서 그 고려자기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건 포함시켜야 되지. 그치? 중고차 자동차 그 상가에서 자동차 상이 수수료를 받았다. 그건 올해 GDP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건 올해 서비스 창출이란 말이지. 이런 건 어떨까? 외상매입금을 받았습니다. 외상매입금은 GDP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아니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 근데 그 돈을 받았어 이제. 그 GDP에 포함돼요 안 돼요? 그렇지. 장부를 들여다봐야죠. 언제적 외상인지. 올해 외상이었다면 그건 올해 GDP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작년도 외상을 인제받았어. 아주 징그러운 놈이야 그 놈 아주. 인제 갖고 왔어. 1년 다 돼갖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포함이 안 되지. 왜? 작년에 매출이 잡혔을 시점에 그때 GDP에 포함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건 어때? 아파트 거래됐다, 이거는. 아파트 3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거래됐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아파트가 언제 아파트냐 봐야 되지.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올해 분양돼서 처음으로 입주한 아파트다. 그러면 올해 GDP에 포함이 되는 거고, 기존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 땅은 어떨까? 땅 10,000평이 10억 원에 거래됐다. 그 땅값 10억 원은 포함 안 되겠죠? 땅은 언제 생산됐어? 그죠? 당해년도 생산된 생산물이 아니야, 그게. 그치?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런 거고, 아까 뭐,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먹은 거는. 그 집도 엄마가 독해가지고 딱 돈 받아요. 그럼 몰라도 자가 생산물이죠. 자가 생산물. 자, 우리 어머니 가사노동 가치는 포함이 안 되죠. 왜 그래? 시장 거래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뭐,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지. 파출부 아줌마 하루 불렀어. 파출부 아줌마 임금은 GDP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떨까? 삼성전자에서 카세트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했습니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가? 포함 안 되겠죠. 왜? 그거는 중간 생산물이란 말이에요. 자동차의 원자재죠. 부속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카세트 값은 어디에 포함될까? 나중에. 자동차 값에 포함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만만치 않다. 자, 그래서 일단 GDP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GDP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봅시다.